네, 반갑습니다. 박수 치셔야죠. 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저는 어, 경희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철학자 김재인입니다. 오늘 날이 추워서 아마 따뜻한 방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 360 인문포럼 파트 2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총 8회로 구성돼 있고요. 파트 1과 파트 2로 진행합니다. 파트 1은 9월 20일에 1회차가 시작되고 10월 19일에 4회차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2는 11월 14일부터 시작했는데요. 24일 두 번째 시간을 거쳐 오늘 파트 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문 360 인문 포럼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연자로 모시고 그런 재미있는 자리에 사회를 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예전 포럼에 오셨던 분도 있으실 테고요. 오늘 처음 인문 360 인문 포럼에 찾아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모두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문 360 인문 포럼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360 인문 포럼은 사회, 문화, 기술, 과학 등 여러 변화에 대한 인문적 가치와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인간과 문화, 인간과 기술, 과학 분야로 나누어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올해 포럼의 대주제는 5년 후 우리의 삶입니다. 국제 정세, 기술,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변화가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의미와 가치를 다시 짚어볼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문 360 인문 포럼에서는 5년이라는 적당히 가까운 미래를 설정하고 5년 후에 우리의 삶을 그려보고 그리고 지금을 다시 살피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께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따가 뽑아서 여기 강연자 분들께 질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강연 중에 뭔가 궁금한 게 이제 꽂히면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어느 과학자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과학의 중요한 업적은 다 우주에서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분이 전공이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사실은 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는 꽤 많은 탐색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주와 사실은 바닷속 이런 곳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 점에서 저는 그 교수님께 이제 동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가 그와 관련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이 주제로 진행할 오늘의 포럼 일정을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세 분 강연자 선생님들의 짧은 강연이 있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모시고 저와 함께 대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이제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 질의응답까지 다 끝나고 나면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께 직접 강연자 선생님들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 포럼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강연 시작인데요. 임조령 박사님께서 기술이 우리를 우주로 데려다 줄까? 네, 기술이 우리를 우주로 데려다 줄까? 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조령 박사님은 현재 우리 항우연이라고 하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예, 이곳에서 달 탐사 사업단에 계십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2003년, 그러니까 벌써 20년 다 돼갑니다. 부터 항우연에서 위성 개발 분야에 계시다가요. 2017년부터는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연구자 그리고 개발자로서 현재 우주 기술과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조령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나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임조령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강연을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사실은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저희가 어디 가서 이런 우주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연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강연 참석하시는 유명하신 분들 사이에서 제가 같이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그 오늘 강연 주제가 뭐 앞으로 우주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기술이 우주로 데려다 줄까,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강연을 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뭐 당연히 답은 맞습니다. 우주여행은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말을 좀 빠르게 하는 편이라서요. 조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임조령이 누구인가 갑자기 잘 모르는 분이 강연을 하고 계시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상과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우주, 천체, 별에 관심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갑자기 TV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인류가 달에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저는 몰랐는데 관심 있는 곳을 누가 갔다니 너무 놀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나사에 가서 항공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죠. 엄마, 전 나사에 가서 우주 비행사가 될 거예요 했더니 엄마가 왜 꼭 나사를 가냐는 거예요. 미국을 가냐고. 그래서 엄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걸 안 해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오송이라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택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하기에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꿈을 살짝 바꿨습니다. 천문학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천문학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되고 유학을 가면서 전공을 항공우주공학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03년도부터 박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우연에 들어왔고 항우연에서 20년 동안 현재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개발을 할 때는 주로 다목적 실용위성하고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지구 탐사 위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2017년도부터 달 탐사선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현재는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록 어렸을 때 꿈꿨던 우주 비행사는 되지 못했지만 현재 제가 만든 위성은 열심히 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항우연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현재 다누리가 어디 있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누리는 현재 150만 킬로까지 멀리 갔다가 현재 위치가 여기 정도, 아이고, 여기 정도 여기 밑에 현재 위치, 여기 있군요. 여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 45만 킬로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누리가 거의 멀리 가 있었던 150만 킬로에서 찍은 사진이 요 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굉장히 환호하면서 이 사진을 기다렸고, 사진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박수 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분들이 악플을 좀 달았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았는데, 아니 이런 우주 시대에 이렇게 화질이 구리다니, 아니면 흑백이라니. 네, 그 밑에 누가 도와주려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나중에 칼라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칼라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채널이 지금 흑백밖에 없어서 칼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휴대폰보다도 못하는 화질 뭐 이렇게 써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조금 마음은 조금 심란했었는데요. 그냥 이 사진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사진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발한 인공위성이 가서 찍은 달과 지구를 동시에 찍은 사진이라는 거를 그 의미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든 우주선이 사실은 달보다 더 멀리 가서 찍은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었던 게 마침 이날 찍은 사진에서 지구를 확대해 보면 한반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구름도 있었는데 마침 일부는 조금 가리고 그 한반도가 쫙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굉장히 그때 기분 좋아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 달이 있는데, 이 달이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항상 달의 앞면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최초로 찍은 달의 뒷면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사진이 갖는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저희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 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료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지구와 달이 같이 있는 사진은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제 요 가까이에 왔습니다. 가까이에 와서 달이 지구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45만 킬로인데 이제 점점 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달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했던 일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도 당연히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아폴로 11호가 벌써 달에 갔었고, 지금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몇 개 가고 있는데요. 한 우주인들이 한 450명 정도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했다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은 분명히 가능하고요. 다만 누가 가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와 일반인들도 갔었죠. 갔다 오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며칠 전에 바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아르테미스 호가 1호가 발사가 됐고 현재 달로 들어가서 달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테미스는 바로 미국에서 나사에서 다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인류를 다시 달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오타가 있긴 한데요. 아르테미스 2호는 유인 탐사로 달에 가서 달궤도를 돌고 올 거고요. 아르테미스 3호가 25년도에 달의 남극에 여성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달기지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가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유인으로 달 남극에 사람을 보내자, 인류를 보내자라는 것과 함께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 기지를 달궤도에 설립하자,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기지 건설은 지금 이게 약간 상상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달에 뭔가 좀 현대적인 어떤 뭔가를 거주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달에는 더 좀 가능성이 있는 곳이 동굴 같은 곳에서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게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스페인에 있는 그 카나리아 제도 같은 곳에서 용암 동굴에서 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우주인들을 지금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자료들은 이제 제가 출처는 밝혀야 되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요 아르테미스호가 이제 좀 성공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2030년도까지 그 달 기지를 우주인 거주 기지를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UA가 괄목할 만하게 우주 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UA는 저희보다 좀 늦게 우주 탐사를 시작했고 우주 위성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그 달 탐사를 시작할 때쯤 화성 탐사를 갑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달로 가는 2022년보다 더 일찍 작년에 화성의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그때 좀 놀랍고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한 나라가 막대한 자금, 막대한 지원을 해서 더 빨리 기술이 성장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조금씩 이런 쪽으로 지원을 더 많이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하와이에서 우주 탐사 모의 실험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 쪽이 거의 달과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형에서 사람들이 여기 어떤 약간 인조 구조물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안에 한 5~6명 정도가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씩 생활을 하면서 그 고립된 환경에 있을 때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5~6번 정도 혹은 그 이상 정도 그 시험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제우주정거장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주인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마 중간에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우주 여행 프로그램인데 그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국제우주정거장은 나사가 추진하고 있는 약간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민간 우주 여행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현재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오리온인데 여기가 오리온 내부고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리온은 아르테미스호에 있는 우주선 부분입니다. 그 발사체는 SLS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이고 그 안에 실려 있던 우주선은 오리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온이 현재 달 궤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주인이 이 안에 탑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르테미스 1호는 실제 우주인이 탑승한 것이 아니고 이런 마네킹을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긴 합니다.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돈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약 2천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고 또 올라가는 고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마도 그냥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로 한 4~5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돈만 있다고 갈 수 있진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 돈이 있으면 그냥 우주여행 가겠다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가봐야겠다. 바로 안 가시죠. 왜 안 가실까요? 저도 사실 안 가거든요. 저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용기와 도전 정신이 필요한데요. 이 용기와 도전 정신이 좋은 말로 용기와 도전 정신, 좀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무모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고율이 굉장히 높고 한번 사고가 나면 거의 죽으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여행을 위해서라면 오늘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가실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목표도 가늘고 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가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지금 이 밑에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우주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우주여행 발사체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들고 준비를 했거든요.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그냥 우주여행이라고 쳐봤어요. 쳐봤더니 이 기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기사였는데요. 벌써 3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부자들만의 잔치인가 우주여행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제가 앞에 쭉 생각했고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만 더 일찍 발견했으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이 기사를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학자, 개발자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우주여행 기술 당연히 가능하지, 할 수 있지, 뭐가 문제지 했는데 이 기사를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이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여행에 대한 찬반 얘기가 조금씩 있으면서 우주여행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주여행은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권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사실 코스모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두 번 읽은 책이에요. 이제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천문학을 공부할 때쯤 그 학교 친구가 추천해 줘서 읽은 책이었는데 그때도 되게 감동으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했죠? 공상과학 좋아하고 외계인, 우주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UFO 좋아하던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적어도 몇 개 정도의 지적 생명체는 있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에 찼었죠. 와, 나도 외계인을 만날 수 있겠다. 그때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2018년도쯤에 다시 한 번 더 읽었었어요. 기회가 돼서 읽었는데 여전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연히 우주여행을 얘기하면 이 책을 추천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맨 처음 추천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추천드린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동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조금 서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요 마지막에 있던 그 6장 우리의 미래라는 신비로운 이족동물이라는 부분에서 이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확실한 사실은 100만 년 전보다 훨씬 오래 전에 어느 시기에 비교적 현대 인류와 가까운 새로운 직립 원인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용감하게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인류가 아프리카에 생겼는지는 확실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말은 되고 있지만 그런 인류들이 어딘가로 점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그때 가장 개선된 어떤 탈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다른 영역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구를 벗어나서 그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혹시 다른 환경, 그 우주로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그 기본적인 천성,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은 가능하고 그리고 또 기술이 안정적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많이 우주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주령 박사님 강의를 함께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인공위성을 만들고 이렇게 달에 보내고 하는 그런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실감 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올해 초인가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 고요의 바다라는 그걸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달인데 아무래도 너무 상당 부분이 이렇게 지구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상하게 받았는데 아마 우리 임조령 박사님이 그 자문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좀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사를 모실 텐데요. 우리는 이분을 TV, 라디오, 그 밖에 팟캐스트, 유튜브 등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만나 왔습니다. SF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또한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전에는 카이스트,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에서 5학기 만에 학사 학위를 받아 미디어에서도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소설가로서 호기심과 상상력을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을 책과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곽재식 교수님을 모시고 달나라에 왜 가야 할까? 아까는 우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왜 가야 할까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재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곽재식입니다. 주최 측에서 10분 내로 강연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0분이 안 걸리게 강연을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개발을 왜 해야 될까요? 달에 우리가 왜 가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우주 개발을 하면 우주 개발에 쓰이는 기술, 로켓의 기술이 미사일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방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죠, 그죠? 우주 개발하면 멋있지 않느냐? 우주 개발하면 우리나라의 기술력, 우리나라 앞서가는 모습 세계 여러 나라에서 봐줄 것이다.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달에 가는 거다. 달에 가가지고 왜 깃발을 꽂겠느냐? 굳이 깃발 꽂을 필요 없잖아요. 깃발 꽂는 게 과학적으로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깃발 꽂으면 뭐 달이 뭐 움찔합니까? 아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자기 나라가 잘 보이는 깃발 꽂는 것은 그 나라를 자랑스럽게 선전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주에 여러 가지 자원,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지구를 관찰하면서 뭐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달에 가서 뭘 캐오면 달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요. 다 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말씀 다 맞는 이야기고 그것도 다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렇지만은 자세히 설명 안 드리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길이 안 가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 한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주 개발을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 무엇이냐? 여러분 뭐 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강연이나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충 한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이 나오던 이야기로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을 따라하기만 하면 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지?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봐. 우리도 따라하자.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일본처럼 따라하면 우리도 잘 되겠지. 애들한테 뭘 가르쳐 주면 좋을까? 교육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봐. 유럽처럼 우리도 교육을 잘하면 애들이 뭐 잘 배우고 쑥쑥 우리도 좋은 인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대학에서 연구를 잘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봐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미국이 연구 역량이 많이 발달한 나라니까 미국의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도 따라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 과학기술도 잘 발전시킬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후로 거의 한 60년 가량 그렇게 하면서 쭉쭉 계속 딴 선진국들 보고 따라하면서 이제 발전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충 2000년대 후반 정도 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대충 어느 정도 앞서 와 있는 거예요. 따라할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반도체 기술을 이제 어떻게 더 발전시키지? 따라하려고 보니까 반도체 기술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으로 벌써 나와 있어요. 따라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맨날 뭐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가 위기다,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러고 나면 또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아직도 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막 혼란스럽죠, 그죠? 교육 문제가 한국에서 참 심각한데 교육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한국 학생들이 학력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도달한 지 벌써 꽤 됐죠. 뭐다딴 유럽의 교육제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유럽에서 가면 근데 한국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은데 뭘 배워가겠다는 거야. 그래도 뭔가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죠. 남의 나라를 따라가는 전략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개발을 해야 한다. 패스트 팔로워, 남이 가는 거를 재빨리 따라해서 따라가는 거 전략을 버리고 퍼스트 무버, 처음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쪽으로 전략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도 참 웃기죠.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라는 이 말도 사실은 미국의 어떤 학자가 영어로 한 이야기를 패스트 팔로우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 자체도 뭔가 패스트 팔로우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어려워요. 처음으로 뭔가를 하는 일이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선진국들을 보고 선진국은 저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우리도 따라하자. 갈 길이 있었지만 우리가 선진국인 상황에서 뭘 해야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 저는 우주 개발 같은 사실은 좀 막연하고 사실은 당장 뭐가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에, 그렇지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과제에 시험 삼아 이렇게 해보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뭘 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예시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사진을 구하기가 좋아가지고 예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1960년대 말에 아폴로 11호를 미국에서 달에 처음으로 보낼 때, 예, 그때 아폴로 11호에도 컴퓨터가 들어있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 프로그램 만드는 팀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마가렛 해밀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화면을 보면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이 될지를 쓰면 그걸 이제 입력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그거를 컴퓨터에 따로 전기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기입을 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짠 거를 종이에 이렇게 쭉 써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이걸 아폴로 11호에 들어가는 거를 쌓아놔봤더니 이만큼 자기 키만큼이 되었다라는 요 사진으로도 유명한 분이시죠. 이 분은 이렇게 엄청난 양의 프로그램을 짜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 프로그램을 짜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지 오류가 적은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잘 짜나갈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짤 때 전형적으로 하는 실수들은 어떤 게 있으니까 그거를 예방하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되고, 또한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은 고장을 일으켰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미리 알아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학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해밀턴을 비롯한 당시에 아폴로 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의 상당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거의 최초로 주창한 사람들 몇 명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되게 우스운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들어간 그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짜는 그건 그냥 지엽적인 그냥 사소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그게 소프트웨어 공학 무슨 별개의 학문인 것처럼. 아니 짜장면 짬뽕을 만드는 요리 방법을 잘 개발해 가지고 맛있는 짜장면을 만든다. 이거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짜장면을 잘 먹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짬뽕 잘 먹는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게 필요한 그런 황당한 이야기 아니냐. 소프트웨어가 무슨 공학이냐.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시대였거든요. 해보니까 우주로 로켓을 보내기 위해서 달까지 사람이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작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쪽으로 나가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기기들을 사용을 하면서 온갖 소프트웨어 공학의 산물로 완성이 되어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죠.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 하나하나의 밑바탕이 된 것이 어쩌면 이 시기에 60년대 후반에 우주 기술을 통해서 태어난 소프트웨어 공학의 산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가렛 해밀턴 같이 이런 식으로 여성 공학자, 여성 과학자로서 당시 아폴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을 달까지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과학적, 공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최대한 투입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성인데 좀 지금 남녀를 따질 때냐, 사람을 지금 달에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흑인인데 지금 흑인 백인이 중요해, 사람이 달에 가는데 그런 식으로 다 불러 모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무의미한 고정관념에 탈피를 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생각하겠죠. 신문기사 보면서 생각하겠죠. 달에 사람을 보낼 때 연구하는 그 컴퓨터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사람 중에 여성도 있구나. 여성도 할 수 있구나.
흑인 과학자도 연구를 하면서 사람이 달에 보이는데 잘 노력을 할 수도 있구나. 그게 미래로 가는 길이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이거 뭐 성차별 이런 거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인종차별 이런 거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방식도 퍼뜨리는데 우주기술 같은 도전적인 그런 분야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우주 개발하는 이유, 달에 가는 이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주로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의 길은 어디인지, 미래처럼 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좋은 실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에 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뜻밖의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아직 뭔지 모르고 앞으로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그런 종류의 어떤 도전 과제, 그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나름 질문과 답변 사이에 반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니 강연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강연자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이신 황정아 박사이십니다. 황정아 박사님은 한국과학기술원,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플라즈마 물리학 2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좀 오래됐습니다. 드라마 카이스트의 주인공, 원본이십니다. 이따가 실물을 보시도록 하고요. 20여 년간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과학을 연구해온 과학자이시고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과학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대중과 소통하는 강연과 저술 꾸준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황정아 박사님을 모시고, 우주 여행을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자, 앞에 기술적으로 갈 수 있다 했고요. 그다음에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에 관해서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황정아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황정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세 번째 강연인데, 저는 따로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저한테 주어져 있는 1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보지 않고 저를 보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네, 1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포럼 인문 360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멋진 와디즈 공간에서 강연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를 하는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설레입니다. 우주는 저한테 설렘입니다. 제 평생의 직업이고, 저는 저의 직업을 이야기할 때 우주를 꿈꾸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직업을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기 위한 직업인지. 저의 직업은 우주를 꿈꾸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간다는 건 사실 아까 임정윤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달에 지금 사람이 반세기 만에 다시 한번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행성인 달에 가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5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가 다시 달에 복귀합니다. 이번에는 아르테미스예요. 아폴로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누이입니다. 그때는 백인 남성들이 갔었고 이번에는 여성과 유색 인종이 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이름이에요. 여성 비행사가 2025년에 달에 걸어 다니는 거 보시게 될 거고요.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아폴로 프로젝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폴로 프로젝트는 사람이 잠시 가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 가는 것과 사람이 오래 거기 머물러서 살려 그러면 사실 여행 준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사람이 거기에 장기 체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더 오래 살게 할 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더 밖에 나가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뭘 하고 있나? 아까 보셨다시피 2022년에 우리가 만든 달 궤도선 다누리가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이 출발했고 그 다누리가 올해 연말이면 달 궤도 상공 100km에 도달할 거고 우리의 다누리는 이제 겨우 이제 달 궤도를 도는 우주 탐사선이 우리는 이제 만들어졌고 아르테미스는 2025년에 달에 착륙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달 궤도선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2032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낼 거예요. 달 착륙선과 로버가 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과학자들이 늘 하는 일은 제안서를 쓰고 거절당하는 일이에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누구한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23년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틀 전인가요? 우주 개발 로드맵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32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고 2045년에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예.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달에 태극기 꽂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달이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일 위에 있는 의사결정자가 위정자가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 뒤에 실과는 어떻게 되더라도 어떻게 위정자들이 의지라도 보여주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현장의 실무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화성에 갔으면 좋겠고 달, 화성 우리나라도 가고 다른 나라도 다 가고 왜?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주에 가야 하죠? Why do we go to space?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왜 달, 소행성, 화성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한 번의 탐사에. 그 돈을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매 순간 강요받습니다.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은. 네가 이 돈을 왜 써? 복지에 써야지. 무상급식에 써야지. 왜 이 돈을 천문학에 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저 같은 현장에 있는 과학자나 우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우주 덕후들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묻지 마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주에 우리가 왜 가야만 할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주에는 가고 싶지만 우주에 가기에 우주에 준비해야 될 것들 그 많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기술들 없이 우주에 나간다는 것은 자살 여행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건 자살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따뜻함, 온도, 공기, 물, 중력 어느 것 하나도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우주에 나가는 순간. 극한 환경이에요. 이걸 굳이 왜?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왜 우리가 우주로 가야 하는 걸까? 우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당연히 그렇지만 현실이 굉장히 답답하고 팍팍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삶에서 우주라는 내가 잘 모르는 미지의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생각만 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에서 희망과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경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문대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소백산 국립공원 꼭대기에는 소백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소백산 천문대에서 1박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당연히 밤에 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고, 거기 국립공원 꼭대기에 있는 그 천문대에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 못했던 거,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굉장히 동경을 갖고 있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무엇에 대해서 환상을 좀 품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미지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과 환상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떠할지 지금 상상해 보는 거죠. 그 상상을 해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지구에서의 내 삶의 팍팍함을 견디게 할 약간의 희망을 줍니다. 그게 희망과 용기를 약간 더 보태준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우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설레이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달에서, 아까 달 동굴 얘기 나왔었잖아요. 달에서 사람을 살게 한다거나, 그 다음 목표는 물론 당연히 화성에서 사람을 살게 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계시는 그 앨런 머스크도 화성에서 사람을 살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로 벌어들인 돈을 다 그쪽 화성으로 뽑고 있는 중이잖아요. 왜? 알다시피 화성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척박할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물도 온도도 방사선도 자기장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돼야 될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게, 영화 마션에서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혼자 고립되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식물을 재배하죠. 화성에서 감자 심잖아요. 혼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우주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공간에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 살아남아야 된다면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식물도 재배해야 되고 물도 만들어내야 되고 방사선도 어떻게든 차폐를 해야 될 테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우주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주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결과적으로는 지구에서의 우리의 삶의 지속 가능성에 닿아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많은 기술들을 지구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훨씬 더 지구에서 현재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안온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지구에 지금 닥친 가장 큰 문제는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로 지금 지구가 지속 가능해지지 않다고 다들 걱정이 엄청 많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 해결했어야만 하는 그 모든 기술들이 지구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프트웨어 기술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우주에서 필요해서 개발 먼저 되고 지구에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 우주에 나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두 과학자가 아니고 공학자가 아니잖아요. 우주에 나갈 기술을 모두 다 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언젠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우리가 우주에 나갔을 때 지속 가능한 삶과 연결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주에서 살 수 있으려면 많은 걸 우리가 추가로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이 척박한 지구의 우리 가까운 미래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강연을 해주신 세 분 선생님들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무대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요. 강혜정 선생님들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미리 준비한 공통 질문을 먼저 세 분 선생님께 드리고 이제 각각 답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그 포럼 주제가 앞으로 우주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였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아까 이제 대기하면서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우리 지구와 우리 인간도 우주의 일부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우주하면 우리랑 뭔가 거리가 있는 먼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괜찮은 건지, 또 우주라는 말은 지부, 집주, 그래가지고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뭐 사실 한자어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집하고 지구하고 우주 이것들이 어떤 관계일까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 더 이제 이야기 드리면,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무거운 물질들은 지구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바로 우주의 별이 진화를 거듭하다 폭발하고 그 직전 과정에서 이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덕분에 그 수소나 뭐 이런 가벼운 원소들이 헬륨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아주 무거운 원소들이 됐고, 그게 우리 인간과 지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우주로부터 와 있다는 거죠. 어떤 시인은 인간은 우주 별들의 찌꺼기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거는 이 세 분 이제 과학자, 기술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인문 360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그 우주에 관한 뭐랄까 썰을 한번 약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주 여행이라는 주제로 가봐서요. 인문학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우주와 내 삶은 연결되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과학자이시고 우주랑 뭔가 직접 관련된 작업들을 해주시지만, 오늘 여기 우리 인문 360 포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주와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인문학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연 순서를 따라가서 이렇게 이야기, 임조령 박사님 먼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아까 얼핏 그 대기하고 있을 동안에 잠시 말씀을 꺼내셨었거든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저희처럼 이공계가 배경인 사람들은 인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무리 뭐 그거를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책을 읽어도 뭐 그게 금방 극복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살짝 이제 그런 말씀을 꺼내셨길래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대답을 막상 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에 있는 내용 같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혹은 본질이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수백만 년 전에 태어났던 그 인류와 같은 존재들도 자기 옆으로 점점 확장을 시켰던 것, 그게 우리 우주로 확장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콜럼버스가 뭐 새로 대륙을 발견했다 얘기했을 때 말이 많잖아요. 그걸 지금 판단할 때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말도 많고 한데, 새로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우주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구도 우주의 일부인데 왜 우주에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 새로운 것을 관찰하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 하늘을 바라보시면 기분이 좋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지금 서울 하늘 같은 곳은 참 별을 보기도 힘든데,
그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 가서 그 은하수를 바라보면 굉장히 좀 행복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들이 우주를 생각하고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를 어디로 나아가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생각해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 박수 한번 치시고 너무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강연 들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인간이 되게 무모한 존재잖아요. 네 발로 걷다가 어느 순간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두 발로 걷고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고 이제는 이제 우주로까지 가는 어떤 그 도전 정신과 무모함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엮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곽재식 박사님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주와 개인의 삶이 무슨 상관인가? 저는 좀 현실적인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우주에서 이러한 일이 다 영향을 미치죠. 개인의 한 명 한 명의 삶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구도 우주의 일부인 만큼 우주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그거에 따라서 뭐 온갖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삶이죠. 뭐 우리 저기 황 박사님 잘 뭐 전공하신 분야입니다만 우주에서 갑자기 태양이 뭐 좀 이상해져가지고 흑점이 생겼다 말았다라고 하면서 우주에서 갑자기 전기를 띤 입자들이 막 지구로 쏟아지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통신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요즘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우주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 날씨에 관련된 일기예보나 뭐 이런 거 좀 자세히 보신 분 있으면 북극에 뭐 소용돌이가 있는데 그게 삐져나오면서 뭐 엄청나게 추운 날씨가 한반도로 덮쳐오고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북극에 소용돌이가 있는데 그게 삐져나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뭐가 있는데 삐져나오는 것 같으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그거 측정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연락해주면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띄우면 야, 일본에 지금 뭐 소용돌이가 있는데 삐져나온다. 너네 나라 추울 거니까 조심해. 알 수 있지만 북극에 누가 있어서 북극에 사람 많아요? 그 소용돌이가 있고 그게 삐져나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있다고? 근데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 우주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에 뭐 소용돌이가 있고 어디로 삐져나오고 우주에서 보면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는 현격히 다른 수준의 정확도로서도 그렇고 그 이유를 찾아내서 장기적으로 전망을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일기예보가 향상된 것만 해도 사실은 우주 기술의 산물이죠. 아마 여기 오면서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도를 찾으면서 내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오신 분도 많으실 텐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어떻게 스마트폰이 알려줍니까? 내가 여기 있는지 스마트폰이 어떻게 알아요? 나도 지금 내가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 GPS가 있어서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과 통신을 하면서 저쪽에 있는 인공위성을 한번 보고 이쪽에 있는 인공위성을 한번 보면서 가늠을 해보니까 아 내가 있는 위치는 요쯤이구나. 기계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내비게이션 내가 지금 여기에 길 찾아오는 거 다 인공위성 띄워서 우주에서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수많은 많은 활용 분야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개발의 좀 경제화, 산업화 이런 게 좀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진입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의미에서도 개인의 삶과 우주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지니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예, 근데 굉장히 인문학적이기보다는 과학기술적으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분명히 개인의 삶하고 관계가 깊죠. 근데 이제 그걸 조금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보태자면 우주에 어떤 눈을 둔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관찰 같은 걸 굉장히 폭넓게 해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멀리 자세히 이렇게 보는 그런 방식, 이것이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공위성과 GPS 이런 것들의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교훈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황정아 박사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제 책에 우주 날씨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날씨를 보는 것처럼 우주에도 날씨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는 물론 빛과 열과 에너지, 그래서 그 모든 에너지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먹고 살고 잘 살아 있는 건 맞는데 그 외의 것들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해로운 물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우주 방사선이고 전파고 엑스레이고 고에너지 입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영향들이 우리 지구가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지구에 태어난 행운아예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은 지구 자체에 굉장히 강한 자기장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연 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 거고요. 그 자기 방패막을 뚫고 아주 일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들이 지구의 양쪽 극지역으로 타고 뚫고 들어오는 게 오로라예요. 여러분들이 극지역 북위 62도 이상 지역에서 보시는 초록색과 붉은색의 오로라는 지금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들이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지구인이지만 우주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태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은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구에 사는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처럼 지구에서의 공기질, 미세먼지, 공기질을 염려하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염려해야 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동으로 박수를. 네, 그러네요. 지금 우주를 이야기하시는 분들하고 그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결 이 뭐랄까 스케일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좁디 좁은 어떤 작은 지역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의 일부고 태양계의 일부고 지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뭔가 좀 자아가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세 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었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도 있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남기신 질문도 있고요. 그 밖에 손을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채택되신 분에게는 다음 주에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겁니다. 온라인 계신 분들도 질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질문 나온 것들 중에서 좀 그 선별을 해봤는데요. 임조령 박사님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도 길고 한데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질문만 저도 이거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하려면 돈과 용기 그리고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시면서 위험성을 말씀하셨어요. 로켓이나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것과 우주 여행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점은 제가 너무 궁금한데 우주 여행을 위해서는 민간인도 전문 우주인처럼 이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민간 우주 첫 번째 질문이 그 위성 쏘는 예, 거랑 같은 예, 건가? 저는 그게 거의 비슷하지만 또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성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지만 그게 폭파가 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의 인생이 뭐 달라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다만 실망스러울 뿐인 거죠. 성공을 기대하고 쐈는데 근데 대신에 그 민간 우주인 프로그램 같은 거나 우주 여행은 결국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더 굉장히 기술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인간이 우주를 간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냥 우주로 가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 복귀하고 지구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에서도 기술 개발이 굉장히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막대한 그 중력을 이겨내고 올라갈 때 그게 아마 인간에 미치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 예전 우주인처럼 굉장히 뭐 훈련 기간이 길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올라갔다 오는 경우에는 그 훈련을 되게 축소해서 짧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예, 아까 황정화 박사님도 중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미처 모르는 것들을 이 우주는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주변에, 우리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공기하고 중력, 그 두 가지를 이기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발사체가 발사될 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시 재진입할 때는 공기 때문에, 마찰 때문에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요. 핵심 기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특정 연사 선생님을 지명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볼 때 곽재익 선생님이 답변하시기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구는 수많은 국가로 이루어져서 영토, 영해, 영공이 한 국가 소유로 이렇게 각각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우주 여행 같은 그런 것처럼 인간의 활동 범위가 우주로 넓어진다면 우주 공간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될지 혹은 돼야 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할지는 사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죠. 이번에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거를 먼저 맺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가 동의하는 어떤 체계 안에서, 규칙 안에서 달 탐사를 하는 방향으로, 달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 여러 나라한테 이 약간 공통된 규칙으로 인정을 받는 뭔가를 미국 주도로 만들겠다라는 계산이 사실 깔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람직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규칙, 어디까지는 내 땅, 어디까지는 내 관할, 이런 거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두 분 다 위성 하시니까 잘 알 텐데, 우리 인공위성 중에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있거든요. 지구가 도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어가지고 지구에서 보면 항상 한 위치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성. 이거는 지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의 옆구리 쪽 방향하고 같이 항상 맞춰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줄로 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돌 수 있는 줄이 한 줄밖에 없어요. 적도상공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쏘아 올려가지고 그 자리를 쫙 다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 좋은데, 지구에서 보면 항상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 위성, 이렇게 좋은 위치가 어디 있어? 누가 먼저 다 올려가지고 먼저 그 자리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으면, 우리 한국도 이제 거기에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한반도를 계속 내려다보는 그런 인공위성 좀 설치해서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미 딴 나라 인공위성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뭐 일본이나 호주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띄우기 좋은 자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나라 인공위성 띄우기에 애매해지거든요. 조심해서 띄워야 되고 부딪힐까봐.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빨리 먼저 띄우자 뭐 이런 얘기 또 막 자주 나오고 있고, 정지위성에 먼저 손을 대가지고 빨리 차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일이 벌써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선착순 깃발 꽂기처럼 옛날에 뭐 이렇게 지리적인 탐사를 막 하던 그런 시대처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적당하다라는 답은 사실 좀 애매한 것인데, 그거를 위한 여러 나라들의 그런 시도, 노력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도 있다. 이미 벌써 한 몇십 년 됐죠. 이 정지궤도 위성 문제 같은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구공처럼 이렇게 살짝 밀쳐내고 그 자리 차지하고. 그냥 정말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억지로 쐈어. 이 정도는 안전거리니까 먼저 올려놓은 위성 근처에 쏘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야 우리나라 바로 우리나라 위에서 딱 보는 자리인데 여기는 우리가 차지해야지 이러면서 인공위성 띄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생겼다, 충돌이 일어났다, 그럼 박살을 났다. 그럼 우리가 2천억 원 들여가지고 인공위성 띄웠는데 너 박살을 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돈은 둘째치고 우리가 들인 그 시간과 노래 어떻게 배상할 거냐? 골치 아픈 문제 되는 거죠. 그러네요. 좀 돈이 많이 드는 당구공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하는 이런 설정들이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른바 지구 방위 사령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온갖 뭐 무기 체계,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주인에 맞서는, 그래서 퇴치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가 있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범 수준에서는 이 우주는 어떤 개별 국가의 소유물이라기보단 인간, 인류의 소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야 한다. 이런 방향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도 있다.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건 이제 특정하진 않으셨는데, 제가 그 세 분께 돌아가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주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가시겠어요? 황정 박사님. 처음에 가지는 않을 거고요. 사람들이 좀 많이 갔다 온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네, 안정화가 좀 된 다음에 가야지 싶습니다. 임조령 박사님. 저는 아까도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강연 시간에 저는 아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거의 100% 죽을 확률이 있는 걸 시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재식 박사님. 네, 뭐 저도 안 갈 생각이고요. 네. 아까 임 박사님 소개해준 자료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우주 여행을 하려고 수백억, 뭐 수억 원 내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그냥 부자들의 돈잔치 아니냐, 위화감 느껴진다. 저게 일반인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은 초창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에 처음으로 이제 티토가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에 다녀오고 할 때만 해도 그때 뭐 100억, 몇백억 냈었죠. 100억 넘게 냈었는데 저게 무슨 짓인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황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주 개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저런 데 쓸 돈 있으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 우리나라에 지금 급하게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우주에다 뿌리냐. 뭐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뭐 댐을 보수한다. 뭐 가뭄이 들 때를 방지해서 저수지판다. 이런 데도 쓸 일 천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막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자들이 내 사비로 우주에 가고 싶다 데려다 다오 하면서 돈을 이렇게 펑펑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회사들이 혹은 뭐 어떤 기관이 우주로 계속 사람을 올려보내는 거를 기술을 닦고 개발하고 투자를 하고 연습을 해본다. 저는 그런 부자들의 돈으로 우주 개발 계획을 갈등 없이 이렇게 쭉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괜찮은 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부자들은 뭐 돈 쓰라 하지 뭐 가겠다는데 갔다 오시라고. 예. 그 덕분에 로켓 쏘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실험해 보게 되잖아요.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뭐 약간 좀 뭐 어떨 때 보면 막 약간 좀 심리적으로는 좀 그럴 때 있죠. 막 한 방에 막 한 3시간 저기 그 이번에 저기 뭐죠? 뉴 셰퍼드 우주선에서 그 우주라고 하기도 그렇죠. 약간 우주 공간이라고 최소한으로 따지는 거기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다 합해서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거를 갔다 오는데 책정한 돈이 뭐 작게도 수억 대, 많게는 수십억 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와 나는 전세금 뭐 챙길 돈 1억이 없어갖고 막 인생을 벌벌 떨면서 고민하는데 저 사람은 30분짜리 한번 재밌게 타고 오겠다고 100억을 갖다 던지는구나. 약간 좀 뭔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긴 한데 뭐 덕분에 과학기술인들이 투자해가지고 좋은 로켓 만들고 엔진 실험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 우주여행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전에 그 마윈이라고 아시죠? 마윈, 알리바바의 그 마윈하고 일론 머스크가 그 대담한 적이 있어요. 되게 대담이 아니죠. 거의 쌈질 거의 비슷하게 토론을 했는데 그 화성 가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뭐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하겠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마윈은 물론 이제 그 오리지널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가 위기면 이 지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여기 화성 갈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순간에는 마윈 쪽 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못 가는 처지고 그리고 여기 계신 과학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당분간은 기회가 주어져도 우주에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우주여행 기회 되면 가실 분? 예, 가실 분? 예, 젊고 용감하신 분? 예, 저런 분들이 이제 선구자라고 하죠, 우리. 그 다음에 안 가겠다 하시는 분? 예, 확실히 우리 과학자 선생님들의 그 조언이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온라인 채팅창에 이제 질문이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죠?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구인이 외계 생물체와 교신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우려하셨는데요. 저분 우려가 참 많아요. 인공지능 이쪽에 대한 우려도 참 유명하죠. 아무튼요, 외계 생물체의 존재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뜬금없는 기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 밖 미지의 세계에 있을지도 모를 그 외계 생명체,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존재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임재령 박사님 먼저 답변, 세 분 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얘기를 알고는 있었는데 아까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외계인을 동경하고 만나고 싶고 그 지적 생명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근거 없이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리에게 해를 가할 거라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한 저는 우리가 우주로 나가고 우주 탐사를 하고 외계 생명체를 봤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적대적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는 우리도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외계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적대적이진 않을 것이고 위험하진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번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외계 그 우주에 나가는 거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 다 너무 힘든 거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근데 이미 그 외계 생명체가 지구 근처에 와서 우리한테 발견된다라는 건 우리랑 걔네랑은 사실 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만나지 않는 게 행운이다. 뭐 다행일 거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요. 우리 또 의견 곽재식 박사님. 저 앞에 내용은 뭐 좀 딴 얘기인 것 같고요. 외계 생명체가 뭐 위험할 수 있느냐? 뭐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막 쳐들어와서 뭐 영화처럼 어쩌고 하고 뭐 그런 거 좀 황당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외계 생명체 할 일 없이 지구에 왜 쳐들어오겠어요? 예. 지구에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공지능 생각할 때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딴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 딴 사람을 정복하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막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집 앞에 보면 이렇게 개미굴에 개미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럼 막 개미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개미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닌 것끼리는 손에 막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제 밖에 갔다 오다 보면 비누칠하고 손 씻잖아요. 내가 세균을 200만 마리를 내가 죽였다고. 막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외계인이 뭐 지구를 침공을 해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뭐 이런 거는 되게 사람하고 아주 비슷한 거의 동일시 될 정도의 습성이 비슷한 그런 외계인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만 그리고 동시에 그런 외계인 기술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뛰어나와가지고 지구까지 뭐 이렇게 잘 왔을 때 하여튼 한심하지 지구까지 그렇게 많은 기술을 동원해 와가지고 그걸 정복을 하고 뭐 인사하고 뭐 가면 되지.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가능성이 낮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 위험하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런 거는 진지하게도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 이제 외계인들이 어떤 뭐 탐사선이라든가 탐사를 하기 위한 조그마한 무슨 로봇 같은 걸 지구에 보낸 거예요. 지구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뭐 우주 각지에 이제 뿌린 거죠.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지구에 하나 흘러 들어온 거예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뭐 그런 느낌으로 뭐 여러 영화에 그런 거 나오죠. 뭐 흘러 들어왔어요. 흘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외계인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 뿌린 거니까 그 외계 행성에 살고 있던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조그마한 뭐 그런 게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구에 떨어졌는데 지구에 지금까지 있었던 생명체하고는 전혀 다른 습성과 행태를 가진 그런 것인데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구에 오자마자 죽을 겁니다. 근데 운이 없어서 지구에서도 이게 잘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어떠한 면역 체계 같은 것도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지구에 전혀 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지구에 쳐들어와서 뭐 지구를 뭐 잡아가고 뭐 폭탄 떨어뜨리고 뭐 이런 일은 사실 굉장히 낮은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어찌저찌 하다가 외계에서 흘러드는 그런 이상한 생명체가 갑자기 지구에 퍼졌는데 알고 보니까 뭐 모든 생명체를 다 시들시들을 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게 지구에 싹 퍼져나간다. 이런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 별 재미가 없죠. 그럼 뭐 영화로 보여주기도 안 좋고, 뭐 보여줄 것도 없고 막. 그래서 이제 잘 그렇게 안 나올 뿐인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역으로도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요, 과학자들이. 예를 들면 화성에, 심지어 예전엔 달에도, 요즘에 이제 달에는 그런 식으로 별 걱정 안 하는데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때, 화성에 착륙시키는 뭔가를 보낼 때 혹시 지구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화성 탐사선에 묻어가지고 화성에 갔는데 화성에 지금까지 발견 안 됐지만 만약에 화성에 어떤 화성만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 경우에 지구에서 흘러간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걔네들하고 뭐 싸워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감염시켜가지고 화성 생태계를 완전히 다 오염시켜버리면 어떨 거냐. 이건 7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고민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화성 탐사선 보낼 때 소독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깨끗하게 소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약간 기후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니 화성에 지금 생명체가 발견이 안 돼가지고 다들 고민인데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깨끗하게 살균 소독해가지고 탐사선을 보낸다는 게 좀 기후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실제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우주 외계 생명체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생명체 형태 말고 다양한 형태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이 있다. 이런 거 정도 더 생각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방금 SF 작가 곽재익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아마 우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SF적인 그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황정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달에도 이미 인류가 많은 흔적들을 남겨놓고 왔고 거기 갔었던 사람들이 이미 사진이랑 막 자기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인간의 족적을 남겨놨는데 그리고 화성에도 지금 많은 로보와 뭐 인제니어티 퍼시비어런스 등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만약에 어떤 지적 생명체가 있으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저것들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얼마나 놀랄까. 그래서 인류가 어디 갔다 오면 너무 흔적을 남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공간은 스페이스에 이 넓은 유니버스에 우리 인간만이 생명체라는 건 공간의 낭비가 아니겠는가라는 게 칼 세이건과 그다음에 코스모스 컨택트에 나온 대사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생명체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의하지 않을,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종류의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시기든 그 생태계를 우리가 오염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 찍으러 좀 그만 다녀라 그런 거겠죠? 사실 방금 이제 칼 세이건의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과학자들이 여기 한 가지 덧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우주의 사이즈,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까 그 잠깐 그 빌 브라이슨의 이야기 속에서 100만 년 전에 이제 벌떡 일어났다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실 지능적으로 뭔가 활동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그 지식을 얻고 한 것도 뭐 몇천 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 과연 겹칠 것이냐, 즉 외계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충분히 지적이고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서로를 이게 이 우주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게 뭔가 소통이 가능한 만큼의 어떤 겹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게 희박하다 그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전 사실 이 과학기술 이제
실제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통찰을 많이 얻게 되는 기쁨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막 떠오른 질문, 궁금증 있으면 한 분 정도 이야기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앞에 계시고, 네, 마이크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사실 이게 질문이 좀 웃기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도시계단처럼 인공위성을 이제 하도 많이 발사를 해서 점점 인공위성이 많아지면 빛도 못 들어올 정도로 지구를 싸가지고 나중에 지구가 인공위성이 지구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아까 그렇게 다누리호 같이 나가가지고 찍었을 때는 지구가 약간 뿌연 먼지에 쌓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괴담처럼 떠도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가 궁금하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인공위성을 이제 쏘는 거에 대한 개수 제한 같은 게 뭔가 규제되고 있는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인공위성이 지구를 촘촘하게 뒤덮어가지고 결국 둘러싸이게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사실 위성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적절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가능성도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인공위성 궤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고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사실은 위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요새 나오는 게 위성이 서로 충돌한다는 위험 같은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주 공간은 매우 넓습니다. 매우 넓어서 위성의 분포에 있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잘 부딪히진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위험한 지역이 있는 거고 정말 우연히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그게 이제 우리 지구상에 위해를 갈까 어디 인류가 있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떨어지면 위험하니까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연구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곽재식 박사 말씀하셨는데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밀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거기는 그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을 그 폐기궤도로 옮겨서 그 더 이상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확보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그런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개처럼 계속 인공위성 너무 많고 사실 그거는 또 좀 다른 얘기기도 합니다. 네네. 말씀 주신 김에 이제 마무리 발언 이제 오늘 소감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임준영 박사님 먼저. 끝나기 전에 제가 임 박사님께 꼭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강연자 질문 있겠습니다. 다누리에서 그 카메라 그쪽 부분 직접 하셨었잖아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는 영상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하셨는데 하는 과정에서 네. 뭐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요거는 내가 진짜 잘한 것 같다. 뭐 그래서 좀 짜릿했던 기억이라든가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실제 이제 사실은 카메라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탑재체 자체를 개발한 건 아니고 그 다누리 루티를 가지고 촬영한 영상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저희가 그 우리나라 그 영상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 영상에서는 처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스탠다드 영상 처리 방법이 있었거든요. ISIS라고 하는데 그걸 도입해서 그 영상 처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주 탐사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래도 미국의 스탠다드 우주 탐사 기법을 도입했다라는 게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짜릿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이어서 그냥 오늘 소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준영 박사님 먼저. 네. 어디 계속 제가 먼저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디에 와서 우주나 인공위성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학생들, 어린 초중고생들한테 강연은 많이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뭐 이런 얘기들은 하고는 있는데요.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뵈서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의미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곽재익 박사님. 네, 황 박사님, 임 박사님 말씀 정말 듣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저도 또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또 다른 기회에 황 박사님, 임 박사님 말씀 좀 더 길게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또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정아 박사님. 네, 인문 포럼이라는 포럼 이름 들었을 때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제도 5년 후 우리의 삶. 저희가 뭐 30년, 50년, 100년 이런 미래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5년 후 미래라니 참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기획원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5년 후의 미래, 그중에 과학기술, 그중에 우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기획위원회에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 전체를 만드는데 조금 보탬이 됐는데요. 사실 5년 후 미래에는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멀면 과학기술 하는 분들이 싫어해요. SF가 돼버리니까. 또 너무 가까우면 그것도 역시 이렇게 대화 나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후를 우리가 시점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과학기술 하는 분들하고 인문적인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어떤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실제로 우주 관심 있는 분들하고 전문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뭔가 통이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정말 세 분하고 오늘 뜻깊은 자리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인문 360 인문 포럼 파트 2의 세 번째 만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임주령 박사님, 곽재식 박사님, 황정아 박사님, 그리고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5년 후에 우리 삶을 그려보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논의하는 이번 인문 포럼은 앞으로 마지막 만남을 딱 한 번입니다.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포스트 모빌리티는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재편할까라는 주제로 차두원 상무님, 천서영 연구위원님, 고호관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모든 만남이 여러분에게 성찰의 시간과 어떤 삶의 여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